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주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정면 비판하고 난 뒤 정치적, 외교적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 주말 사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와 싱 대사를 비판하자 이 대표는 자신도 할 얘기를 했다며 맞섰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싱 대사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은 자국의 이익 앞에선 주재국 정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중국 외교관의 무례함 그리고 오만함일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그런 사람에게 유튜브 생중계까지 해주면서 판을 깔아줄 정도로 정보도 감각도 없는 건지, 외교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초당적 협력 시스템을 가동할 여지는 없었는지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이재명 싱하이밍 면담 파문이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현재 중국이 패배를 매방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오만불손한 발언이자 국장급이라는 일개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발언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제 침략 36년은 기억에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친일 반중 노선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중한 관계는 새로운 고비를 맞았습니다. 가장 큰 외부적인 도전은 미국입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또 나빠질 위험도 있지 않을까. 지난 8일이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만난 자리에서 싱 대사가 우리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여야는 물론이고 한중 관계에도 큰 경랑이 일었습니다. 특히 외교적으로 한중 두 나라 정부가 서로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면서 가뜩이나 서로는 판을 걷던 양국 관계 지금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지난 8일 싱하이밍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대해 외교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죠. 이 자리에서 싱 대사는 약 15분간 미리 준비한 이 원고를 읽어내려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의 패배에 베팅한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서 고스란히 생중계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는데요. 일방적인 의견문 낭독이었고 사전에 조율된 발언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멍석을 깔아둔 셈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곧바로 싱 대사를 조치해서 이 사안이 이제 외교 문제로 정식으로 문제화됐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는 싱 대사와 이 대표의 회동 바로 다음 날인 9일 이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했고요.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국가안보 분야 최고 책임자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부터 다시 보고 이어서 조태용 실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 서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건 이제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서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제 중국 측이 직접 불러들인다는 이런 의미의 용어 대신에 미리 약속하고 만난다는 의미의 이 외젠 형식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역시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재호 대사는 중국 측에 싱하이밍 대사가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이며 사실과 다른 언행을 한 데 대해 재차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교가에서는요, 중국이 강경한 항의성 만남을 의미하는 자오젠, 우리말로는 불러서 만난다는 뜻인데요. 이 자오젠 대신 회동을 약속하고 만난다는 외젠 형식이었다고 발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외교부 차관이 싱 대사를 초치했지만 중국은 한 단계 낮은 차관보가 정 대사를 만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항의 수위를 다소 낮춰서 상황이 확전되는 건 피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중국 외교 용어상 외젠이란 표현 역시 한국 외교 용어로 보면 초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맞불 초치에 나서면서 한중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정부가 파견한 대사들의 이런 설화, 그다음에 내정 간섭 논란, 우리나라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국제적 현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싱하이밍 대사의 경우 주한 중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이었던 지난 2010년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이 주한 중국 대사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자 이 싱 대사가 당시 통역관 신분으로 배석하고 있었는데도 현 장관을 향해 한국어로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언론 기고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야당 후보의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내정 간섭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일으킨 주요국 주재 중국 대사는 이 싱하이밍 대사뿐이 아닙니다. 주 영국 중국 대사는 이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탈취한다는 순핵 영국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서 사실을 무시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한 바 있고요. 또 주일 중국 대사는 도쿄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정을 일본 안보와 연계시키는 시도는 지극히 유해하며 일본 민중이 불길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내내 중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대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힘을 과시한 전랑, 즉 늑대 전사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친강 외교 이 부장이 부임한 후에 이런 기류가 더 강해졌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사실상 중국의 무력 사용 시도에 반대한다는 이 발언을 하자 친강 외교부장과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잇따라 윤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기도 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我们绝不退让。 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면담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싱하이밍 대표가 문제의 발언을 하는 동안 별다른 제지나 또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부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싱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대표로서 민생이나 경제의 어려움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자신과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걸 문제 삼아 눈길을 끌었는데 사실상 자신의 싱하이밍 대사 만남이 무리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지난 10일 목소리와 오늘 나온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또 우리의 주장을 또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국내 정치적으로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중국 그리고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중국 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싱 대사 초치에 대한 맞불로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한 걸 두고 아나무인에 이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굴욕적인 중국몽이 불러온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의 하대에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면서 외교 참사라고 꼬집은 데 이어서 오늘은 중국의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는데도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온라인상 별명까지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고요.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 온라인상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온라인상에서 리짜이밍이라고 불러요. 이재명 이름에 대한 중국식 발음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마치 그 한국, 중국 축구하는데 한국을 응원하지 않고 중국을 응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중국 하수인인 것처럼 이런 행태를 보인 거는 굉장한 수치이고요. 민주당, 특히 친명계에서는 이 같은 관련 논란 두고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민주당에서는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건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친명계 김의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초청을 받아 간 자리인 만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또 다른 라디오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이용한 것이라며 자신이 봐도 부적절했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 부원장은 집권 여당이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건 역시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현근택 부원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를 들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충분히 얘기를 듣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 중재를 하든지 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 자리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든지 하는 건 그건 전 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이 중국과의 문제를 다 이제 이재명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재명 대표 탓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지금 집권 여당에서 내놔야 돼요. 지금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그걸 제가 중국 대사가 얘기하는 건 문제 있다고 보는데 야당 대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얘기 못해요?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내놓은 이 발언 둘러싸고서요. 지금 한중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지금 여야 정치권의 공방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 후폭풍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패널들 의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옛말에 가까운 이웃이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중국 우리와 오랜 역사를 같이 해온 그런 인접국이지만은 이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등등을 보면은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 놓고 아주 서류를 그냥 쓴 걸 읽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다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야당 대표와의 대화 초청해서 대화를 나눈 이런 자리가 아니고 초청한 상태에서 그냥 써온 거 가지고 15분 정도를 긴 시간을 읽었다라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계획된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초청을 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를 하나의 활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른바 의문의 일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배경에는 결국 그동안에 이제 한중일 어떤 이 동맹 관계, 협력 관계가 가속화되는 이런 흐름에 대한 중국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 그리고 불만의 표출, 이런 것을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정부와의 어떤 협의 속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는 뭐 아까 기자들이 쭉 읽었던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 자체도 그렇습니다. 형식 자체도 이런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강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 할 얘기를 했다, 뭐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뭐 빌미를 오히려 뭐 윤석열 정부 쪽에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좋게 작용을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이른바 반중 감정, 이런 게 높은데, 이런 식의 행태가 과연 이게 이른바 민주화된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출 거냐 생각해 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과연 어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정부 요로에 전달하고 하는 그 방식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정말 막 그 대놓고 협박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스스로 좀 반성하고 다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속사님 말씀 중에 이제 한중일 동맹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한미일 동맹을 말씀하시려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한중 간의 어떤 외교적 또 경제적 상황을 볼 때 어쨌든 야당 대표 지위에서 필요한 자리였고 할 말씀하셨다. 다만 싱하이밍 대사의 그러한 방식의 언급 자체는 부적절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무리 야당 대표라도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이고 대한민국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는 분 앞에서 그런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비판하고 짚되 지금 전체적으로 한중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기는 삼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친중이냐 반중이냐 문제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특히 김기현 대표의 말씀 중에는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 이런 문제가 있다는 비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냐 이런 비판은 너무 과도하신 것 같고요.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들, 한중의 어떤 경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입니까? 근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과의 대화 채널이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에서 오히려 한중일 북중러의 블록이 형성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계속 접촉을 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중국과의 어떤 협력에 대한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 자리 자체의 의미까지를 폄훼하는 비판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한중일이라고 하셨는데 한미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함께 상임위원장 선출, 그리고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까지 이번 주 말 그대로 골치 아픈 숙제들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 상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혁신위원장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당 혁신기구 위원장 자리에 학자들을 후보해놓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낭만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짙은 측명색채와 음모론적인 언행으로 논란이 된 만큼 당내 이견이 비교적 적은 학계 인사로 갈등 봉합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어서 또다시 이 친명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혁신위의 권한과 방향을 두고도 여전히 당내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혁신위원장 선임 관련해서는 좀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대변인이 지금 발표하고 계실 건데요. 네. 대변인과 정상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혁신위원장 발표가 안 됐는데 좀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지금 뭐 다양한 루트로 추천받아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후보 명단을 좀 어떻게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양하게 추천을 받았고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발표 시점을 제대로 염두에 두시는 아닌가요? 네, 정해진 발표 시점은 아직 없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전 의총 전에 발표가 될 거다 이런 예상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어제 강선우 대변인이 혁신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지으려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또 당 관계자들의 전원을 통해서 이르면 오늘 발표까지도 전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권수석 대변인의 오늘 발언으로 볼 때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 그들의 면면이 지금 알려지긴 했습니다. 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김태일 전 총장은 민주당 등 야권의 쇄신 논의 때마다 이 단골 인사로 참여해온 정치학자로 2005년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 2010년 민주당 개혁특위 자문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당 등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2017년에는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정근식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고요. 금융감독원 최초로 여성 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교수는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3명의 후보 모두 이제 개파로부터는 자유로운 외부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정근식 교수가요 이 대표하고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정근식 교수는요, 앞서 낭만 이례경 이사장과 같이 2019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또 교수 연구자 243명이 대법원에 낸 탄원서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경기연구원 이사 그리고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비명계 의원들은 이례경 이사장이 범국민대책위의 대표 제안자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 대표가 당 혁신위를 사당화 통로로 여겼다 이런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번 인선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인선 때처럼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경우 혁신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물론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도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앞선 인선 과정에서 인사 추천과 이 검증 과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인선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사 추천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한 당직자는 계파 간 갈등에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민주당 혁신에 뼈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추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조기숙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계파 간 갈등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는 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강성당원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강단이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지금 혁신위원회까지 강성당원 무서워서 필요한 제도를 못 내놓는다면은 그 혁신이 하나만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볼 땐 강성당원들이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이 이렇게 한패 으쌰으쌰 뭉치게 되면은 집단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는 거기 휘둘리는 것보다는 양해를 구하면서라도 민주당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방금 마친 의원총회에서는요, 또 새로 마련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도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고집하면서 이 당내 분란의 근원지가 진원지로 됐던 정청래 최고위원 문제, 이걸 정리하기 위한 그런 거였죠. 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둘러싼 당내 잡음,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의 버티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새로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선수와 연구 모임 등 다양한 모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거나 종전 원내대표를 맡은 분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회 관례로 이어져 온 것인데 기존 관례 취지는 큰 두 개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면 하나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분산과 균형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이제 행안위원장으로 당초에 내정돼 있다고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의총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이 박광원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 매우 아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당사자들에게 매우 아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당의 단합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일을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박광원 원내대표의 발언은요, 당초 이제 의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의원총회를 시작하면서 한 그 모두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당초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반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반내 SNS 글에 올린 발언들, 그다음에 또 라디오 같은 데 출연해서 한 발언들에 미뤄봤을 때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또 의외의 반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 최고위원은 어제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행안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었지만 오늘 의총 이후 선당후사하겠다면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인 건데요.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던 거라면서 앞으로 상임위원장을 요구하지도 맡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당후사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합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앞으로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내경 혁신위원장의 이제 9시간 만에, 그러니까 지명 직후 9시간만 사퇴 때문에 정말 큰 분란을 겪었고 지금도 사실 그 후유증에 계속 지금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후임 혁신위원장을 얼마나 빨리 또 어떤 새로운 인물로 또 적임의 인물로 뽑느냐, 이게 이 당 내분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요. 3명의 이름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그다음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3명 중에 1명이 선택될 거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빠르면 오늘 의총 전에라도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의외로 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뭔가 뒤에서 좀 난항과 진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3명의 후보 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발표가 오늘 오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이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의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인사여야 된다는 것하고 특정 계파로 비춰지는 인물은 안 된다. 그리고 좀 무난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내경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 문제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여러 분들의 추천을 받고 접촉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어떤 위원장이란 사람의 문제로 지금 이내경 위원장 문제가 좌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 혁신의 의제까지 포함해서 혁신위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이 가닥을 잡고 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세 분이 뭐 훌륭하신 분들이고 당의 애정도 있고 민주당의 혁신 과제에 대한 어떤 입장도 갖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게 무난할 수는 없거든요.
다소 좀 시끄럽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 요구되는 어떤 혁신의 성과를 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일단 의원들 내에서 잘 정리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그에 맞는 인사로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명이 나와 있지만 이분들과 과연 어떤 혁신의 내용 갖고 어떤 의제로 어떤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게 당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워낙 이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가 되면서 상당한 후폭풍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보여주면서 일종의 이제 검증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검증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근데 문제는 그런 검증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혁신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태일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언론에 이제 글도 많이 쓰시고 또 과거에 그런 혁신위원장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김태일 전 총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지만 나머지 두 분 정근식 교수나 김은경 교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정치 혁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주요 의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 방법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후속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분이 이제 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성격이 어느 정도 정말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과 또 강단 있는 그런 성격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경험도 있고 해서 그냥 원만하게 이걸 혁신위를 꾸려갈 정도 뭐 그런 쪽으로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은 좀 뭔가 새로운 변화와 쇄신이라는 이쪽으로 완전히 딱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좀 나랑 그래도 좀 뭔가 좀 뭐 인연이 있고 좀 호흡을 맞춰갈 큰 방향에서 같이 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 세 가지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조금씩 그 보는 포인트나 무게중심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에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가 지금 관건인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요. 이 표결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통상 본회의 1시간 전쯤 열던 의총을 오전 10시에 열면서 오후에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논의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의총에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는 공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내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오늘 오전 민주당 의총이 열린 국회 회의장 앞에 일찌감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윤 의원은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윤 의원을 지나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따라서 지금 원내 과반 의석이죠.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게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투표에 나선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떤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인 여론은 방탄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체포안을 가결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좀 뜻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113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이 이 체포동의안에 모두 찬성할 경우 민주당에서 30여 표의 가결표만 나와도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되게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두 의원이 탈당한 상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표결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그 두 의원께서는 이미 탈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자율투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당에서도 당철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서 내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부결이 나와도 부담스럽고 가결이 나와도 부담스럽건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의원총회에서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가결 당론을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자당 출신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자율투표라는 말장난으로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추구한다면 체포동의안을 찬성 당론으로 마땅히 채택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행 불일치이고 윗선입니다. 표결 결과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태도에 좌우되겠지만 민주당은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표결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당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주목되는 거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입니다. 한 장관 오늘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구속 필요성을 의원들한테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에 이번 사건 내용과 체포동의안을 청구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노웅래 민주당 의원 때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증거를 공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지난달 26일 이후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받아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많은 인물이 연루된 데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많아서 보고 내용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정근 녹취 파일 내용이나 29개 의원실의 출입 기록 중 주요 내용 등 새로운 증거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한동훈 장관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이 끝나면 이후 두 의원의 신상 발언에 이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원들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서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때는 체포동의안 상정에서 결과 발표까지 30분 정도가 소요됐지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대상 의원이 2명이다 보니 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정치 검찰의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 수사라고 강조를 했는데 신상 발언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표결 결과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측 바로 검찰일 겁니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돈봉투 의혹 수사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원에 영장 심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동의안이 통과돼 두 의원이 구속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몇 달째 진행되어 이 돈봉투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검찰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과 함께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등의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영장을 받아내야 한다는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검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법관에게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사전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오전 검찰이요, 그 민주당의 2021년 당대표 경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경선인데 당시에 그 컨설팅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일 오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라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검찰은 경선 컨설팅 업체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 서너 곳을 압수수색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를 외곽에서 후원하는 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의 자금이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서 경선 컨설팅 비용 등에 사용된 혐의를 추가 포착해서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곧 그 결과가 밝혀질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패널들께 질문을 드리지 않는데 오늘 지금 물론 잠시 뒤에 열립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의 그 두 의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 부분에 대한 그 가결 아니면 부결 여부는 워낙 전국의 향방, 특히 이 민주당 내부의 상황과도 직접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워낙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자율투표로 이렇게 당론을 정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기 때문에 과연 그 두 당의 입장이 또 이 표결 결과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패널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송기현 원내수석도 말씀하신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가결표가 30표면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표를 단속한다거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이제 그런 내부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의원들 개인의 어떤 그 투표에 맡겨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의 어떤 내용이 큰 변수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혐의 사실에 부합한다는 그 녹취록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어마어마한 보도가 돼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다만 판단의 근거 기준은 이것이 미칠 어떤 정치적 파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고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또 컨설팅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가 이 컨설팅 업체나 지난번에 콜센터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의원의 지금 혐의 사실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포영장이 국회 통과되는 날 또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이 수사가 송영길 대표를 겨냥하고 민주당 전체에 대한 어떤 수사가 아니냐라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이제 의원들 개인의 어떤 판단에 작용할지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상황상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돈봉투 의혹, 고인 의혹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가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두 번에 있었던 투표 결과나 또 국회의원들 동료들에 대한 어떤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그리고 내년 총선을 바라봤을 때의 상황 이런 것을 본다면 현재 그대로 지도체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두 의원에 대해서 자율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30여 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기가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이래저래 국회 분위기 정말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코인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원으로 상임위가 바뀌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죠. 오늘 김 의원이 처음으로요. 오전에 교육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 지금 여야 의원들 간에 또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 원래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죠.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 법사위원직을 사임하고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김 의원이 교육위 전체 회의에 출석했는데 오전 9시 20분쯤 본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의장에 입장한 뒤 옆자리에 앉은 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왜 왔냐는 조 의원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오늘 회의장에서는 김 의원의 이 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된 점을 꼬집으면서 교육위 보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맞서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교육위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에 이제 처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오선 의원 아니십니까? 오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주십시오. 아, 의원님. 가만히 있어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공룡원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당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회사 임원이시라며. 물타기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은 여당 측의 반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는데요. 교육위 회의 이후 김남국 의원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을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교육위 배정 부적절하다고 계속 반발하고 계신데 교육위 배정을 혹시 본인이 원하신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당에서는 교육위 배정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회의를 마친 다음에 그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요 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철회해야 한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스스로 교육위원 깊이 재척을 하는 게 맞다. 민주당은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냈다는 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이 지역구 공개 활동도 정식으로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의혹이 불거지고 거의 5주 만에 행보라고 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단원구을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5월 초 코인 논란이 터지고 같은 달 14일 탈당을 한 후 잠행을 이어간 바 있는데요. 그동안 지역구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정식으로 지역구에서 봉사활동 같은 공개 행사에 나선 건 지난달 4일 이후 5주 만입니다. 일각에서는 의원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공개 활동에 나선 건 사퇴 의사가 없다는 의미를 간접 전달한 것뿐 아니라 여러 의혹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이 됐죠.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회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뀐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대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김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이거 자체를 지금 비판하면서 스스로 재척해라 이렇게 김 의원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의원 지금 저 모습을 봐서는 스스로 물러난 상황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 표현대로 성실하게 교육위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런 멘트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우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남국 의원이 보였던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 이런 상황이 과연 교육이라는 그 교육이라는 거기에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금 봐서는 어쨌든 뭐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상임위 보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줄 생각도 없다. 결국 제기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냥 버티면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지난번에 윤리위에 이 사안이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꽤 지나고 있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국회가 뭐 윤리위에 많은 사안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국민들의 관심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 국민의 이
주목도가 높은 이런 사안들은 어느 정도 좀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뭔가 결론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어떤 해야 될 하나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5일 날 국회 윤리특위의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열리고요. 거기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출석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국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죄송합니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육위를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요. 뭐 실제 이해 충돌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회의장이 배정을 하신 일인데 이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출석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비판하고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본인이 자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소위 말하는 사명을 한 후에 국회에 다시 등원을 할 때 적어도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정도는 하셨어야죠. 근데 그거 없이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국회에 복귀하는 모습이 당연히 마땅치 않게 보일 겁니다. 어쨌든 본인 뭐 허위 사실에서는 고소도 하고 있고 국회 윤리특위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억울한 부분에 따져야 되는데 적어도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잊지 말고 좀 겸손한 자세로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여야 간에 불붙은 새로운 쟁점도 있습니다. 바로 여야 당대표가 이 각자의 아들 문제로 공방을 벌인 건데요. 이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공세 포문을 먼저 연 사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그제 SNS에 지난 9일 한 온라인 매체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암호화폐 투자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유한 이 기사 안에는 김 대표 아들이 NFT 게임 관련 회사의 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과 함께 김 대표 아들이 재직 중인 투자사의 모 회사가 수조 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돼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라고 쓴 겁니다. 김기현 대표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의혹이 불거졌던 이재명 대표의 아들을 또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서 이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면서 자신의 아들이 중소벤처기업의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만 받고 일하는 회사원이라면서 제 아들은 누구 아들처럼 도박하지 않는다.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고 이 대표 아들을 겨냥했습니다. 네, 이제 이 대표가 답할 차례라면서 이 대표 아들이 상습 도박을 한 건 사실인가,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인가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양당 대표 간 공방은 당 차원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김남국 코인 게이트 물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 대표가 지나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코인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경제적인 뭔가 착복을 했거나 뭔가 돈을 벌었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코인과 관계된 회사의 직원으로 취직해 있다는 것 말고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게 되는데 수십억이 넘는 코인을 하고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민주당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주식이 있냐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어찌 보면 코인이 있냐, 코인 얼마나 갖고 있냐, 이게 지금 제일 쟁점이란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것이고 당장 김기현 대표는 아들이 뭐 주식 코인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의 해명은 동문서답이다라고 봅니다. 야권 정치인들의 움직임 가운데서 주말 사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공개적인 만남을 피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난 주말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또 민감한 발언을 내놔서 정치권으로부터 지금 주목을 받은 건데요. 먼저 지난주 토요일에 이루어진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만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은 조국 전 장관이 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을 찾아 잠시 봉사를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책방지기 역할을 하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사진 등을 SNS에 다수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프로필 사진도 바꿨던데요. 조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무간지옥의 시련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밝혀서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만남,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하고 나가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이 상황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에서 하고 싶은 일로 조국 전 장관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거, 술 한 잔 먹는 거 그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렇게 만나고 또 술까지 함께 한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 지금 이 부분이 화제가 된 건데요. 결국 총선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자신이 직접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총선 출마설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모교이자 자신이 재직했던 서울대 인근의 서울 관악갑 지역구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3월 조 전 장관이 봉천동으로 이사한 건 역시 이 같은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PK 출마설도 나오는데요. 조 전 장관의 고향인 부산은 물론 웅동학원이 위치한 경남 창원 진해구 등이 구체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 여야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먼저 전해드렸던 김기현 대표 아들의 그 회사, 지금 소속돼 있는 그 회사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 정말 여야의 당 대표가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전해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그런 글들을 올렸는데 그중에서도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그런 발언을 한 대목.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의겸 의원이요.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청와대 시기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근무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한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게 좀 됐다. 다만 전제는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지금 이 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국 전 장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될지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2심, 3심이 다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출마를 할 수 있는 건지 출마를 할 건지 이 부분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패널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논평해 주시죠. 길 없는 길은 원래 잘 아시는 그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쓴 구도 소설의 제목입니다. 경허 스님의 삶을 다룬 소설인데 모든 걸 버리고 구도의 길을 가는 그 스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아주 쉽게 서술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작품이죠. 조국 전 장관이 길 없는 길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두 장면이 결국은 이제 총선 출마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할 거냐, 무소속으로 할 거냐, 김의겸 의원은 무소속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이건 두고 봐야 될 사안이죠. 근데 일단 정치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하느냐, 무소속으로 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그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이 측면에서 물론 국민의 나는 심판을 받아서 나의 그 어떤 억울함,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좀 다시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그 심정은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국 사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류 위조 등등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또 직접 그 아버지와 어머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직접 또 관여한 이러한 사안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선만 되면 모든 게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러한 식의 어떤 해결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면 어떤 뭐 범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다 출마해서 당선만 되면 그럼 과거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누구도 이랬고 누구도 이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고 와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이것이 합리화되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문제를 언급을 안 해주셨으니까요. 변호사님도 조국 전 장관 얘기만 그러면 답해 주시죠. 네. 출마 여부는 이제 본인의 판단 문제죠. 뭐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게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길 없는 길이라는 말씀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 자리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또 해석돼야 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걸 다시 또 정치로 끌고 와서 비판의 소재로 삼는데 다소 이제 예측도 그렇고 지금 향후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한 부분을 정치 공방의 자꾸 대상으로 끌어오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출마한다면 출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시점이 돼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몇 가지 어떤 한 가지의 메시지만 가지고 그렇게 추정하고 단정해 놓고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건 다소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의문의 BJ 사망입니다.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인근의 한 마을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여성은 6월 초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해 여행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 A씨였다고 합니다. 특히 A씨는 SNS에서 팔로워가 25만 명이 넘는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푸놈펜에서 40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생리식염수와 혈청 주사를 맞은 A씨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인 부부는 A씨가 숨지자 자동차로 유기 장소까지 이동했으며 시신을 감싼 천에서는 지문이 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지 경찰은 중국인 부부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결국 많은 의문점 남을 수밖에 없는데 현지 지금 수사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A씨는 신원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구타 의심 흔적도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중국인 의사 부부가 폭행으로 숨진 A씨의 사인을 속이기 위해서 뒤늦게 혈청 주사를 놨다.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는 현지 언론 보도일 뿐이고요. A씨가 왜 이 주사를 맞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요. 현지 보도 등으로 많은 의문점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유명한 그 개그맨 출신 방송인이었죠. 서세원 씨도 이 캄보디아 병원에서 이 수액 주사를 맞고서 이제 숨졌기 때문에 그걸 두고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숨진 여성 어제가 또 생일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숨진 A씨, 팔로워 25만 명이 넘는 인기 BJ였다가 올해 3월 BJ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일반인으로 살고 싶다 공지한 후에 이달 초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게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가 A씨의 생일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어제 캄보디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유족에게 영사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현지 경찰이 수사 내용을 공유해주면 본국 경찰청과 외교부로 즉각 보고하면서 긴급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해변의 낙뢰 참변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이 낙뢰 사고로 정말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서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원도 양양 설악 해변에서 지난 10일 오후 5시 반쯤 낙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낙뢰 사고 후 해변에 쓰러진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낙뢰 사고를 당한 시민은 모두 6명이었고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30대 A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씨는 병원 이송 뒤 한때 호흡이 돌아와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었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방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병원에 심정지에서 이송했는데 병원 가서 10분 안에 이제 호흡이 돌아왔거든요.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낙뢰 사고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다른 부상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부상을 입은 나머지 5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의식이 혼미했던 40대 남성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간과 폐 등 장기에 큰 손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고요. 다른 경상자 4명은 팔다리 감각 이상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핑을 마치고 백사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20대 경상자 1명은 우산을 쓰고 백사장을 걷다 낙뢰를 맞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양양에는 시간당 2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천둥 번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낙뢰는 사고 전후 30분간 16차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낙뢰를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해도 6명이 백사장 곳곳에 쓰러져 있던 점으로 미뤄져 봤을 때 젖은 해변을 따라서 전류가 흘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낙뢰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름철이면 이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요, 이 번개 사고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죠. 여름 휴가철 앞두고서 또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최근 10년간 관측된 낙뢰가 한 해 평균 무려 10만 8천여 회나 되고 주로 여름철에 이 낙뢰 발생이 집중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나 대기 하층부에 뜨거운 수증기들이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용이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낙뢰 사고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그런 자연재해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 이건 또 있겠죠. 네, 최근 10년간 낙뢰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쳤는데요. 절반은 산지에서, 3분의 1은 골프장 등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낙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처 방법을 숙지해둬야 하는데 30초, 30분의 법칙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30초, 30분의 법칙은 먼저 번개가 친 뒤 30초 안에 천둥이 울리면 낙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즉시 자세를 낮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요. 또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뒤에도 추가로 낙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30분 정도는 더 기다려서 천둥 소리가 더 들리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산이나 등산 스틱, 골프채 등 긴 물건은 바닥에 눕혀놓고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하고요. 나무나 정자 등은 벼락을 차단하지 못하므로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모한 맨손 등반인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또다시 스파이더맨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롯데월드타워 72층에 한 남성이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안전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영국인 고층 빌딩 등반가 조지 킹 톰슨으로 오늘 오전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과 롯데물산에 따르면 킹 톰슨은 오전 5시쯤부터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등반했고 오전 7시 50분쯤 그를 발견한 보안요원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오전 8시쯤 현장에 도착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고요. 대원 90여 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이 킹 톰슨을 72층 높이에서 구조했습니다. 그는 73층 배연 설비를 통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이 톰슨이 롯데 월드타워 측에 통보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채 등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킹 톰슨은 경찰에서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면서 사흘 전 입국해 하루는 모텔에 투숙했고 이틀은 노숙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한편 킹 톰슨은 2019년 영국 런던의 고층 빌딩 더 샤드를 맨손으로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에 555m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초고층 건물 암벽화 등의 무모한 도전 계속 이어져 왔죠. 특히 롯데월드타워를 이제 맨손으로 오르겠다는 꿈, 이걸 가졌던 거는 이 남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 2018년에는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암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맨손으로 외벽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차 14대, 소방관 65명이 투입되기도 했고요. 등반을 중단하라고 설득도 있었지만 알랭 로베르는 3시간 30분 만에야 75층에서 등반을 멈췄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습니다. 또 롯데월드타워 건축이 한창이던 2016년에는 이 도시의 닌자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사진작가 비탈리 라스카로프가 롯데월드타워 꼭대기 공사 현장 구조물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서 비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타워 외벽 공식 등정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네, 현재까지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공식 등정한 사람, 우리나라 클라이밍 선수 김자인 씨뿐입니다. 지난 2017년 김자인 씨는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인공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자체 구조물 그리고 안전장비만을 이용해서 1층부터 123층까지 오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김자인 씨가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를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29분 38초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